네, 교수님께서 대학을 입학하셨을 때 정치외교학을 입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행정학을 이렇게 석사 과정부터 공부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는 학문적으로도 본다면 행정학이 한국에 처음 도입될 당시이고 그럴 텐데 왜 행정학을 공부하게 되셨는지. 제가 대학을 1963년에 졸업했어요. 근데 당시에 제 진로는 되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가 언론인, 두 번째 공직, 세 번째 학자 그랬어요. 근데 군대를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사 시험을 볼 수가 없었고, 또 제가 졸업할 당시는 고등고시가 잠시 없어졌어요. 그 행정시험이 시작하기 직전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공직을 추구하기도 힘들고, 그 행정대학원을 갔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고등고시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으로 대체한다는 설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진로에 관해서 확정적인 마음이 없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 행정학 공부를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얼마나 신선미도 있고 흥미롭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도 실증은 안 나겠다 이런 생각은 했죠. 지난 후에 생각하니까 당시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오랜 기간 행정학 공부하신 것도 아닌데 오셔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찍 학문을 그래도 정립하신 것이 아닌가 뒤에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당시에는 뭐 그건 그 과정으로 공부하면서 전 저대로 이제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이 서로 제휴해서 도서도를 서울대학교에서 받았는데 사회과학의 모든 도서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장을 하시던 안혜균 선생님 조기였기 때문에 그 책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쪽에 신진 서적들, 행정학도 당시는 책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계속 들어와서 그 프로세싱 하던데 한 일주일 걸려요. 그동안은 제가 집에 가서 하루 이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년 다니면서 신진도서 수십 권을 봤어요. 정말 완전히 공부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공부에 마음을 두고 유럽을 가게 됐죠. 근데 미국 학문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그때 조금 이해를 갖고 유럽으로 갔던 게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럽에 가서 새로운 세계를 또 보게 됐으니까. 행정학은 비교적 실증나는 주제는 아닙니다. 아주 이렇게 환상적인 매력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그걸 보면 사실상 일종 국가하고 국민들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 공부하기 시작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이제 처음 접하시고 공부하실 때 당시 커리큘럼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하고 좀 비교하면 어떤 특징,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했던 해가 1963년입니다. 당시 행정대학원의 커리큘럼은 되게 이제 고전적인 행정학 분야, 조직 인사 관리, 그다음에 지방행정, 비교행정, 되게 고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치학하고 법학 쪽에 중요 과목 몇 개가 더 첨가가 됐었죠. 그런데 뭐 역시 초창기였기 때문에 미국 학문을 모방한 그런 틀이었습니다. 과목 설정도 그렇고 과목 내용도 그렇고 해서 그런 아쉬움이 꽤 컸죠. 그런 가운데 그래도 고려대학교 이문영 교수님이나 서울대학교 박동서 교수님
이런 분들은 그 한국적인 필요에 의해서 행정학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굉장히 출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아준거적인 행정학의 단초를 열었던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 발전 행정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막 비교 행정론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뭐 조직 인사, 재무, 뭐 관리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제 코어 과목입니다만 사실 비교 행정론 같은 건 조금 과거보다는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비교 행정론이나 발전 행정론 같은 것이 비중이나 이런 것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초기에는 비교 행정은 뭐 각광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관심을 꽤 받았습니다. 그 리그스의 되게 이제 후진국 행정 같은 것이 한국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죠. 근데 거기서 크게 더 발전을 하지를 못했어요. 예컨대 인접 학문인 정치학 쪽에서는 비교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학문적인 발전이 굉장히 가속화됐는데 행정학 쪽에서는 그렇진 않았고 뒤이어서 발전 행정이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1970년 초중반을 지나면서 발전 행정이 굉장히 부상해 갔는데 이 과정 속에서는 이한빈 선생님이 많이 이제 주도하지 않았나. 이한빈 교수님은 미국 행정학계에서도 발전 행정의 선구주자 중에 한 분으로 뭐 꼽히는 이제 그런 기여를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경제 발전이 한참 이렇게 박차를 가할 때이기 때문에 한국 행정학도 발전 행정 쪽으로 1970년대 후반에 굉장히 기울어졌고 카리큘럼도 그쪽으로 짜고 일종의 처방전도 내세우고 이제 하게 됐죠. 그런 계기가 한국 행정학의 한국화의 또 하나의 그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교수님이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행정학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행정학의 상황이랄까 수준이랄까 어떻었나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좀 이렇게 또 교수에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이 대개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또 미국에서 그 유학하셨던 분들이 주축이었죠. 그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은 없었고요. 제가 거의 뭐 유일한 존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조금 딴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뭐 저로서는 제 어떤 부실이랄까 기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흐름을 누가 먼저 캐치해서 이걸 이렇게 전파하느냐가 그 행정학 교수로서의 능력의 척도인 양 비춰질 때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저는 못마땅하고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면서 행정학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간 것은 또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본인께서 행정학자라기보다는 사회과학자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교수님의 연구 활동과 저술을 보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행정학 연구에서 들어왔던 접근법들이 선호하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건 조금 지나친 얘기일진 몰라도 한국 행정학이 조금 과대 성장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행정학이 한국에서처럼 번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행정학만을 가지고 거의 커리큘럼을 짜려고 애썼던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도 뭐 행정학 공부를 합니다만 대개 이제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이 서로 어우러져서 통합적으로 국가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발전하는 추세지, 행정학만 갖고 이제 고유의 영역이냥 이렇게 그 집착하는 나라는 사실 미국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한국이 좀 유독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실제 행정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학 갖고 할 수 있는 게 그중에 일부밖에 아닌데 이것 갖고 전부 설명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갖다 제가 타파하기 위해서 조금 애를 썼어요. 정치 체제가 민주화되지 않고 권위주의 체제로 머물러 있는 한 행정학은 혹은 행정연구는 어쩔 수 없이 수단화, 일종의 기능화, 식민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입장인데 정치 체제에 관해서는 전혀 난 몰라라 하고 이런 기술적인 기능적인 연구에만 치중하는 학계 풍토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이제 불만스러웠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뛰쳐넘어서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 또 정치 경제라든가 사회, 뭐 이런 것이 물론 법학도 중요하고요. 함께 논의되고 함께 연구돼야 된다는 쪽으로 항상 그 얘기를 하고 그런 노력을 조금 해왔습니다. 뭐 조금 좀 무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행정학의 주류는 아니었고요. 그러나 복지가 행정학의 중심 영역은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은 하나의 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 지금 사회과학자로서 그러니까 행정학을 좀 뛰어넘어서 좀 종합적인 그 넓은 시계에서 이렇게 사회를 좀 바라보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연구를 하셨는데 아마 그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라는 그 책, 그 연구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반향을 좀 일으키고 했는데 그 종합적인 결정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은 독일 모델에 대해서 책을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잠깐 좀 그 연구를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속초고성으로 간 후부터는 보다 자유롭게 학문 연구를 하는 형편이었죠.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국가 모델이란 쪽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문화적인 어떤 전통이랄까,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 또 정책 리더십을 비롯한 인적 측면, 요 세 가지가 국가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화적인 전통이 그 바탕을 이루고 제도적인 쇄신이랄까 혁신이 제재 변화를 이끌고 여기 빈틈이 있다라든가 여기서 다 못한 것을 그 정책 리더십을 가지고 돌파하고 뭐 이런 것이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모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미국에 혹은 영국에 혹은 스웨덴에 혹은 독일에 많이 이렇게 치부쳤어요. 그러다 이제 오스트리아를 갖다 제가 잡은 것은 대표적인 강소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거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나 좀 잘 알고 이 관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항상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관한 건데 이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반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이제 그 후속 작업인데 그 현재 그 철학과 현실에 왜 독일 모델인가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2번 나갔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3번째 줄 텐데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 그걸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내년 말이면 왜 독일 모델이라는 책을 하나 낼 생각입니다. 여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모입니다. 거기 역사가 또 많이 모이고요. 그러니까 국가 국민 생활의 모든 것이 여기서 이제 모이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욕심내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이 네 나라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 모델로서 다 나름대로 특성 있는 이 네 나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책을 좀 쓰려고 계속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게 이제 그 완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국가 모델을 이제 연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한국의 정치인들, 온 한국의 이 엘리트들이 그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진영화돼서 역사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더 큰 돌파를 하기 아주 어려워요. 근데 제가 얘기한 이 큰 네 나라는 다 특색이 있고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자기 문화에 걸맞게 그 국가 모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특색을 갖췄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가장 걸맞은 어떤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제 이제 그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왜 독일 모델인가라는 책이 나오면 헌정하는 이제 그 앞자리에 한국의 정치인과 정치 진출을 뜻하는 후속 세대에게 바친다, 뭐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진영화된 아주 골수병에 걸린 여기서 이 고비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제 책의 마지막 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가끔 정말 놀래요. 어떻게 히틀러의 그 악랄한 무업천지, 그 공포정치를 마련했던 이 후진적인 나라가 이런 역사적인 반전을 해서 통일까지 이루고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까? 그 기본 정신은 저는 제가 이제 계속 20년째 이렇게 찾아 헤매는 중도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진영화를 돌파하고 중도주의로 찾아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제 복지의 길입니다. 또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국이 갈 길을 찾는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이제 교수님이 돌이켜 보면 교수님이 재직하신 기간이 197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기간은 우리 사회가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 한가운데서 교수님이 연구자로서 또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중심에 서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행정학의 우리 사회의 발전을 회고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좀 시기별로 나누어서 어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특성이나 문제의식 또는 어떤 방향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종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1960년대는 뭐 한마디로 미국 학문의 모방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70년대 들어오면서 일종의 자아 준거성이랄까 이것이 점차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7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이 발전 행정, 도시 행정 이쪽 분야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과 도시화의 영향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초중반 지나면서 정책학이 대두가 됐고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즐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책행정이 이론론이나 이원론이나 해서 항상 이제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정책학이 들어서면서 이게 매개가 되고 가교가 되고 이게 통합학문처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행정학의 한국화랄까 이건 계속해서 진척이 됐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면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계량화, 경험주의적인 접근이 굉장히 크게 부상했죠. 좋은 점이 사실 꽤 많습니다. 이게
조금 미시적인 차원의 연구를 굉장히 촉발하고 이것이 학문의 바탕을 꽤 세웠습니다만 행정의 본질에 관한 연구, 뭐 가치 연구라든가 이념적인 연구, 이론화의 노력 이런 거에는 어떤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쪽이 너무 이제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갔던 것 같아요. 요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행정학이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 현 주소를 점차 이제 바르게 인식하면서 제 방향을 찾아 들어간 건 사실이고 정치 행정 관계도 동태적으로 조정이 되고 정책학을 통해서 더 풍성해졌지만 그러나 너무 계량적인 쪽에 강조점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학문성은 오히려 약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하튼 한국 행정학이 오늘의 현 주소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지나치게 과대 성장했던 건 많이 털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방향을 조금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몸집은 굉장히 빈약화되고 사회적인 수요랄까 이런 것은 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학이 자기가 선 자리를 다시 자성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자아준거적인 측면에서 자기 길을 새로 개척할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미 한국 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에서 좀 꽤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은퇴 후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 남들이 이제 많이 놀라는 게 이제 은퇴하시자마자 속초로 내려가시고 얼마에 또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고성으로 또 가셔서 집까지 직접 지으시고 거기서 이제 연구도 하시고 또 그 농사도 이제 지으시고 그러다가 한번 또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화재 때문에 집까지 다 전소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는 진짜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집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지금 그리고 오늘도 이거 인터뷰 하시러 고성에서 이렇게 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17년, 18년 지금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이 교수님을 고성에서 이렇게 지내시게 하는지. 청소년기에 6.25를 겪은 우리 연배들은 시골 출신들은 시골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때 워낙 궁핍했고 또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고생하면서 시골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 토백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골에 대한 낭만이랄까 뭐 동경 같은 게 꽤 있습니다. 유럽에서 살면서 유럽의 소도시라든가 농촌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한 10년 전부터 뭐 2번 장관하면서 힘들고 그럴 때마다 제 차한테 그랬어요. 너는 은퇴하면 죽어도 서울은 못 산다. 그러니까 시골에 간다. 그러니까 이니백이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쳐도 마음으로 준비를 했죠. 또 하나는 정신노동을 하고 일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육체 노동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도 있고 정신만 갖고 사는 사람의 자괴감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공부할 때도 그 산업사회의 절정을 제가 보기 위해서 가장 바쁜 시기인데 2달 동안 철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노동자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제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되게 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시골 가면 농사를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이제 평생 살면서 중심부에서 제가 우뚝 섰고 주인 노릇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좀 주변부에서 조금 딴소리 하면서 멀리서 중앙을 살펴보면서 할 얘기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은퇴까지 하고 서울서 있기는 제 삶 자체가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갑니다. 제가 제일 선호했던 건 제주도 서귀포였어요. 근데 그건 좀 무리하고 해서
적어도 서울에서 한 5시간 걸리는 데로 가겠다 하고 여기저기를 찾다가 속초 고성을 찾은 겁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가 거기서 절 부르는 거가 큰 이유였고, 제가 워낙 산하고 바다 좋아하는데 산 바다 다 거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적합해서 갔는데 그곳은 생활은 뭐 제가 굉장히 만족합니다. 농번기에는 하루에 5-6시간 일하고, 농한기에는 글 쓰고 이런 겁니다. 그곳에 가서 뭐 공부에 크게 손해 본 것 같진 않아요. 농사 지면서도 항상 이제 공부를 머리에 담고 이제 생활하니까 그걸 모아서 농한기에 이제 글 쓰고 하니까 가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그 아는 분이 와서 그래요. 제 처가 전화해 밤낮 시간만 나면 또 책상 앞으로 다가선다. 제가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하니까 이제 그 양반도 맞장구를 두면서 이제 좀 시주에 공부하냐고 저한테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댕겨. 그리고 또 유럽 가서 또 공부를 했고, 그 후에도 독일에서 1년, 미국에서 1년, 캐나다에서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 가까이 외국에서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그 남보다 좀 많이 봤다. 그리고 선생 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공직에 2번 가서 공직세계 관료제도 살펴봤다. 그것도 한 번은 보수 정권, 한 번은 진보 정권에 가봤다. 서울서만 산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시골에 와서 시골 생활도 해봤다. 전쟁도 겪고 뭐 사실상 파란만장한 80여 세를 살았는데 아직 내 뇌리에는 그 잔고가 꽤 많이 남아있다. 이 경험, 약간의 경륜, 또 공부를 통해서 얻어낸 것. 근데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죽긴 좀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이거 끌어내서 뭔가 공부하고 작업하고 거기서 내 기쁨을 얻는다. 내 책상 앞에서는 이 울산바위가 그냥 눈앞에 보인다. 뭐 그 이상 내가 바랄 게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 간 거를 후회하지 않고요. 불난리 거기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저로서는 엄청난 또 새로운 인생 경험이었기 때문에 내 삶을 풍성하게 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생활이 일종의 이제 교수님의 인생 산문작의 말씀, 이제 책도 쓰셨고 또 항상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후학들한테 인생 산모작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그 학자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성직에 가까운 것이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 가 있을 때도 제 생각의 중심은 항상 학자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 할 때도 대통령의 언행이라든가 토론하는 과정 이런 것을 학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한 번은 국회에서 예산 국회였는데 며칠 동안 사실은 장관들이 이제 가서 이제 앉아 있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장관이 바쁘고 그러니까 많은 장관들이 이제 중간에 나가서 오피스에 가서 일도 보다 오기도 하고 차관 앉히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서울 계속해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당신 그 이제 진령 나지도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망부석처럼 앉아 있느냐? 그래. 그래서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뭐가 재밌느냐? 내가 학자인데 이게 공부가 되지 않느냐? 이 예산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 정부 살림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어디서 내가 보느냐?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 있었던 것도 저한테 이제 공부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과정 경험이 사실상 하나의 꽃봉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조금은 열매를 하나하나 거둬들이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 후학들한테 드릴 말씀은 정년 퇴직할 때 이제 이렇게 인생 손 놨다, 뭐 공부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피터 드러커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환갑되면서인가 이제 그 준비 운동은 끝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사회과학자는 이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상 공부의 양은 늡니다. 우선 기억력은 감퇴할지는 몰라도 김형석 선생님 말씀입니다만 사고력은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저로서는 외람된 얘기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학자는 평생 직업이고 평생 공부하다 가는 것이 학자로서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를 통해서 치매도 극복하고 삶도 풍성하게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은퇴하시고 재직했을 때 당시 못지않게 또 왕성하게 이제 연구 활동도 하시고 또 영향력 있는 이러한 저서도 이제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제자들한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 이후부터 학문이 본격화된다라고 막 말씀하셔서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실 정목원 교수님께서 은퇴식 비슷한 어떤 사적 모임에서 저술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거 정목원 교수님도 교수님 따라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공부 중요성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행정학계나 또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학문 후속 세대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해도 공부 주제는 항상 머리에 담고 살아가요. 그래서 산행을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뭐 요새도 기회 있으면 또 산행을 하는데, 갈 때 주제 하나를 갖고 갑니다. 산을 다니면서도 그 생각을 계속 깊게 하고 그러는데, 삶의 과정 속에서 이제 공부를 중심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삶 자체가 계속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나라의 장래, 그 미래 한국, 이런 것이 항상 제 이제 중요한 주제예요. 아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연구 같은 것도 그겁니다. 복지 연구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여러 국가의 비교 연구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사 문화의 가장 고유하게 특성에 맞고 또 문화와 어울릴 수 있는 제도 쇄신이 무엇인가, 여기서 정책 리더십은 어떤 방향으로 재구실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행정은 관리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보다 이제 큰 방향을 미리 조망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자기 체계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도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이고,